시사 프로그램 시사집에서 오늘도 여러분 앞방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오미크론의 여파로 광주에서 연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전남 상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감염 확산이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건데요. 이번 주 초에 중대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3월 중에 2만 명 확진과 2천 명 위중증 발생을 언급을 했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 3월 초 최악의 시나리오는 9만 명 확진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동네 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만큼이나 지역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난 화정동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 근본적인 문제점까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김석 총장님도 실종자 수색이 더딘 그 현장 여전히 이제 불안감에 휩싸여 있고 그런 현장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일 수색 드론을 띄우고 있고 또 야간 수색도 하기 위해서 수색견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하권 날씨인데다가 굉장히 어두워서 시야 확보가 좀 현재 어렵다고들 하거든요. 또 하나는 또 타워 크레인 해체가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러면서 수색 작업이 굉장히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굉장히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학동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붕괴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시민들 불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더욱이 이번 사고가 학동 참사의 그 시공사였던 그 현대산업 개발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1일째입니다. 지금 그 누구보다도 애타는 분들은 실종자 가족들일 겁니다.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붕괴 사고 현장을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어메, 근데 저들 갑자기 우르르 쾅쾅 하는 것처럼 먼지랑 파편들이 날라오면서 건물이 불이 꺼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도망치듯이 나왔거든요. 나와서 보니까 건물이 무너져 내려 있었어요. 결국은 무리하게 공사를 한 거죠. 굽는 게 아니고 울다 보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단단한 것이 보이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힘을 받으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때뭉치가 떨어지고 하판이 떨어지는데도 보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질 않아요. 지금까지. 학동 참사 났을 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여기 무너진다고. 지금 현재 추가 붕괴 우려가 있거든요. 안전 진단을 확인 후에 주민 대피라든지 우리 직원 인력 투입이라든지. 지금 수정하시라고 우리 여기 유족들 눈으로 하겠냐면 하게. 6명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다쳐서라도 구할 수 있으면 최선의 방법을 해야 되면 최선의 방법을 안 해요. 이제 나중에 저기 하고 시체 되면 시체 이제 꺼내자는 거지. 이것이 뭡니까 지금? 철저한 사고 원인을 조사해서 모든 법적, 행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서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발본 세공키로 했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수분양제에 대한 계약 해지는 물론 아파트 완전 철거와 재시공 방안까지도 고려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돌아가신 광주
자신의 회사를 지키기 위한 사태였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책임, 기존 사고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은 형식적이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찾아. 이번 붕괴 사고 현장의 부실공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예견된 인재라는 비난이 참 거셉니다. 건설 현장에서 반복되는 대형 사고들 도대체 왜 끊이지 않는 걸까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뭔지,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없는지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조창근 교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경찰이나 정부에서도 현재 이제 붕괴 원인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고 원인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근본 사고에 있어서 첫 번째 시공 안전 관리 측면에서 네. 39층의 최상층부 그 부집 콘크리트 바닥 타설 중에 네. 아마 데크 슬래브를 설치하고 동바리를 지지해서 예. 타설을 하게 돼 있는데 동바리 지지 부분이 미약했든지 없었든지 뭐 그로 인해서 상부 타설 콘크리트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1차적으로 붕괴되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게 콘크리트 품질 면에서 겨울철 공사이다 보니까 양생 기간이나 보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 구조 자체가 고층의 이제 무량판 구조가 되겠습니다. 무량판 구조인 경우에는 부실 시공인 경우에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포가 있는 구조에 비해서 네.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일부 부실 시공이 전체적인 붕괴로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이번 붕괴 사고 중에 하나로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 짧았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그렇죠. 아파트 공사에서 꼭 지켜야 될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콘크리트 양생 기준이 잘 지켜졌나요? 국토부에 이제 동절기 콘크리트 구조물 품질 관리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 평균 기온이 4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보온 조치를 해서 예.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하게 돼 있고 예. 특히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한 12일에서 한 18일 이상 양생 기간을 충분히 갖고 난 다음에 상층부 이제 공사가 진행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본 사고 같은 경우도 붕괴된 부분을 보게 되면은 네. 철근이 이제 생선 가시처럼 이렇게 노출돼 있고 네. 콘크리트 덩어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그렇더라고요. 양생 기간이 부족했든지 그래서 충분히 강도가 부족해서 철근하고의 부착력도 미흡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것은 납품되는 이제 레미콘이 품질에도 혹시나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뭐 지적을 함께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38층에서부터 23층까지 외벽뿐 아니라 건물 내부 바닥도 이렇게 도미노처럼 내려앉았거든요. 사고에 취약한 설계 구조의 그 사고의 가능성도 무게가 좀 실어지고 있어요. 이 분석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이 무량판 구조는 이 주의를 좀 요하게 되는데 어떤 게요? 일반 우리가 이제 보가 있는 예. 뭐 사무용이나 학교, 병원 건물에 비해서 기둥하고 슬래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상층부에 뭐 충격 하중이 생긴다든지 부실 시공이 나서 내려앉으면 이 한 층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둥하고 슬래브의 연결 부분에서 뭐 저항을 하게 돼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연결 부분에서 전단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단 파괴는 한 개층이 순간적으로 붕괴되면서 아래층까지 굉장히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반드시 무량판 구조를 시공 관리할 때는 시공 관리라든지 품질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유, 참. 아까운 생명을 잃었고 여전히 우리 곁에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고 현장 주변의 주민들과 상인들 역시 큰 트라우마와 걱정에 휩싸여 있기는 매한가지입니다. 특히 주변 상인들이 우려했던 일이 기어코 벌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사고가 나기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다는 상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전혀 소음, 분진, 뭐 불법 주정차, 뭐 땅 꺼짐 그러니까
끊임없이 있었고, 뭐 안전에 관해서는 뭐 낙하물 문제도 있었고, 이게 콘크리트 이 양생할 때 쓰는 쇠못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발견됐고, 이 이후에도 지금 발견된 것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콘크리트 물이 엄청 큰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진 거, 눈 오대께 막 여러 온 동네 떨어져서 그 당시에 여러 차대들이 다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중진 비가 너무나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차수 처리한다든가 그런 어떤 처리가 전혀 안 됐어요. 하나에서 10까지, 인허가 사항까지 하나로 제대로 품질, 제품까지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에 저쪽에 지면서 매일 물을 제거하고 있어요. 이게 매일 흐르는 물이에요. 매일 퍼내거든요. 10m 가잖아요. 다 10m 가래요. 10m 가래. 저희는 3년 동안에 이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들 수도 없이 얘기했고, 저희 개발 미세먼지 같은 거 이런 부분 돌멩이 떨어지는 부분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을 들어주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뭐 하나 들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발생한 학동 참사 시공사였던 현대산업개발은 당시에도 안전관리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종합건설본부 국내 8위라고 해요. 대형 건설사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뭘까요? 예, 이 건축공사에서 예. 이 자재 납품업체라든지 시공사, 감리가 다 이 공동으로 이 확인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시공사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을 갖고 사실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기술을 사실은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밀 시공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회사 이미지 제고하는데도 노력을 했어야 바람직하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도 아마 이 부분은 시공사 입장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학동 참사 때도 제일 먼저 불거진 게 이게 불법 하도급하고 예. 감리 문제였거든요. 이번 공사 현장에서 감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겠죠, 이번에도. 건축공사의 중요 핵심 공정이나 안전관리 사항에 예. 납품업체나 시공사 이외에 감리업체가 상주해서 최종 확인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보고된 사항에 의하면 이제 근본 타설공사 중에도 현장에 감리가 부재 중이었다는 그런 얘기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거 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감리업체가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 실질적인 현실적인 여러 가지 관리 감독 이런 부분에서 다소 이제 중소기업에 비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네네.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제도 자체는 그 미컨에 다 부여되어 있지만 예. 실질적인 현실에서는 다소 제약을 있는 상황들이 좀 간혹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화정동 사고 현장에 감리사가 없었죠. 그 타설 상황에서는 아마 부재 중이었다고 지금 그렇게 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학동 참사에서 그렇게 문제를 지적을 예. 했는데도 또 그랬습니다.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은 한 이 중대재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바라보는 구조적인 문제와 해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건설 현장에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기반으로 하는 저가수주. 이 구조에서 공사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뻔한 공식인 거잖아요. 인건비, 자재비, 그리고 관리비 줄이기 위해서 공사를 무리하게 빨리 추진할 수밖에 없고, 이런 무리한 공정이 진행되며 뒤따르는 방식들은 구조적이든 아니면 작업 공정 방식에서 발생을 하든 안전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 안 한다는 게 이상한 거죠. 애초에 발주 설계 단계에서 시공 중심이 아니라 안전한 공법 중심의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적정 공사 기간, 이에 따른 적정 공사비가 책정이 돼야지 현장에서 무리하게 작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아닌가, 이런 근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건설안전특별법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 주체가 발주, 설계, 시공, 감리, 그리고 현장에 작업하는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안전과 관련된 책임과 권한, 그리고 의무가 부여될 수 있는 법이 제정될 때만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대재해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붕괴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건물을 철거해서 재시공을 하느냐 아니면은 남겨두고 보완을 하느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이제 조사해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네. 가급적으로 이제 붕괴된 동은 전면 재시공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예. 시공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일부 문을 해체하고 재시공하는 게 예. 오히려 시간이나 안전 측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재시공하는 것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지 간에 예정됐던 11월 입주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입주 예정자분들이 11월 입주를 앞두고 살던 집을 미리 이제 처분을 하셔가지고 임시 거처에서 지내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이번 사고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잘못된 시공으로 인해서 입주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더구나 계약 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하면 이미 납부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이자, 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근데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입주를 기다리겠다는 분들은 계약서상의 이자율에 따른 지지보장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그 입주자들은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아까 방송에서 나왔던 그 주변 상인들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협받고 있잖아요. 이런 주변 상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도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분들은 입주 예정자분들처럼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체결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계약상 책임은 물을 수 없고 뭐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면 영업 손실분 상당액의 청구 그리고 무서워서 집에 거주하지 못해서 인근 숙박업소를 이용했다 그러면 그 비용 일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신상 고통, 위자료 여기까지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소송을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이분들은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산에서 이제 다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 정말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후진국형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 시스템을 다시 꼼꼼하게 봐야겠습니다. 우리 조창건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